예. 잠깐 소개하라는 얘기는 없었는데, 예. 잘생겼죠? 이걸로 소개는 끝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이 약간 흥분한 것 같죠? 예. 이 행사를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9월 30일부로 이병준 문학관 관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박경리 문학관 관장하고 지금 여기 이병준 문학관 관장을 잠시 같이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병준 문학관의 첫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올해 첫 행사이자 마지막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우리 준비하느라고 애쓴 석민재 시인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을 초대했으면 좋겠나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사리에 모시고 싶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을 모시면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바로 우리 사무국장하고 오케이가 돼서 이렇게 급하게 서둘렀는데 마침 또 이렇게 시간을 비워주셔서 이렇게 특별 강연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예술연회에 심사를 가도 그렇고 저희가 강사리에서 심사를 해도 그렇고 한 몇 년 전부터 AI를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4년 남짓 된 것 같습니다. 4년, 5년. 처음에는 AI의 영향을 받았다 싶은 것들은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뺐습니다. 무조건 탈락시켰습니다. 근데 한 1, 2년 지나면서 또 AI에 대해서 흉흉한 소문들이 조금씩 거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판단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으면서 판단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심사에서 제껴놓은 거를 다른 분이 이거는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자꾸 다른 심사위원들이 끼워 넣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작품을 골라놓고 이거를 상을 줘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많은 참고가 되고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저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까 점심 먹으면서 우리 사무국장이 그래요. 강창래 작가님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분이 시를 썼으면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했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소설을 쓰는 인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소설 썼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라고 밥 먹으면서 둘이서 낄낄거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책 나오기 전에 책의 정신이라는 책을 먼저 봤습니다. 책의 정신이라는 책을 먼저 봤는데 거기에 머릿말에
머리말 제목을 이렇게 써놨어요. 당신의 달콤한 독서를 위하여. 예, 정말 달콤하게 읽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겨레 신문 기자가 이 책을 읽고 나면 독자의 손에 망치를 쥐어주는데, 그 망치를 가지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고전이라는 작품을 깨부수게 만드는 그런 책이다라고 평가해요. 누구나 인정하는 고전이라는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재평가하게 만드는 그런 시각을 제공하는 그런 책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아주 신선한 그런 느낌이 들죠.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책도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책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 다양한 분야에서 신선하고 참신한 어떤 그런 시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 머리가 나빠서요. 언어 묘기의 서커스 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언어를 얼마나 잘 다루길래 묘기를 막 부리는데 서커스 수준이라는 겁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그걸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역시도 그렇고 기대가 많고, 그래서 이렇게 장황이 좀 길었습니다만 끝내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의 특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급하게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리고 좀 늦게 시작하는 게 미안스러워가지고 변명하는 것도 좀 흥분했습니다. 저 작가님 책을 막 가슴에 안고 읽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미칠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 시 등단한 지 올해가 10년 차인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강 잘 들으시고 글쓰기나 어떤 생활이 있어가지고 많은 도움 받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키가 조금 작았어요. 올라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보이셨으면 하고요. 제가 진주고등학교를 1977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일찍 다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와본 지가 좀 오래됩니다. 아무튼 진주에 와 보고 싶었는데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초대해 주신 관장님께 더없이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불편한 건 뭐냐면, 저 사투리 잘 쓰긴 하는데요. 사투리 쓰는 사람을 이게 본 적이 이제 최근 들어서 드물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쓰는 말이 서울말도 아닙니다. 제가 서울 근교에서 강의를 하면 다들 사투리 쓴다고 그래요. 근데 부산에 가서 강의를 하면 서울말도 아니고 어디 말이냐고 또 그러십니다. 근데 아무튼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해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릴 때는 진주 사람이 진주말 안 쓰면 좀 밥맛이라 그랬거든요. 한 30년 이제 외지에서 살다 보니까 저도 적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편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장님이나 이제 국장님께서 시나 소설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를 쓰거나 소설 쓰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출신의 시인들도 많이 좋아하고요. 소설도 좋아하고. 제가 쓴 책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전 세계 고전 작품들 해설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설이 필요한 작품들을 해설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려운 작품들을 이제 해설을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거긴 한강 작가에 대한 해설도 좀 비교적 자세히 했는데 그 소설은 현대로 오면은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는 문학상을 왜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의 작품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도 많아요. 스토리가 도대체 왜 이런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학적인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스토리만으로는 전달이 잘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왜 그런 작품에게 줬을까요? 노벨 문학상이라는 상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그 작품은 좋더라 나쁘더라 그런 판단은 저는 사실은 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노벨 문학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요, 전 세계의 지식인들 중에서 한강 작가 작품을 읽어본 사람들 일부가 일단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 세계의 지식인 집단이라는 가상의 집단이 있다고 상정을 해야 되고요. 그 가상의 집단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대한 어떤 상상된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론에 적합할 때 더 많은 지식인들이 더 많이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그 노벨 문학상으로 결정이 되는 순간도 다수결이에요. 이게 또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많은 지식인들, 그러니까 지식인들 집단 안에서 어떤 스토리나 어떤 사회학적인 어떤 인문학적인 개념과 지식에 대한 공감대가 얼마나 충분히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소설인가 아닌가가 사실은 성패를 가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 식의 그 서구적인 인문학 이론과 사회학 이론을 왜 내가 거기에 충분히 공감한다거나, 사실 충분히 공감하지 않으면 못하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거기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술성과 문학성에 대한 그 문자성과 구술성에 대한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 고대 그리스 비극에 대한 공부해야 됩니다. 동의가 잘 안 됐어요? 비극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신화의 정체도 파악해야 됩니다. 그 파악을 하려면 고대 그리스 신화의 밑바탕에 있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정치, 문화, 풍토까지 공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을 또 이게 한 사람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거나 못하든 제가 그런 집단의 언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볼람쇼라는 사람과 릴케는 뭐 다들 비교적 쉽게 아시는 분, 릴케나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익숙하시죠? 릴케도 어려운 시를 꽤 썼는데 어려운 시는 어차피 다들 안 읽으시니까 뭐 대부분 다 안 읽으시. 한국에서 책이 잘 안 팔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 볼람쇼 같은 사람들이나 릴케가 아주 많이 이야기하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하나, 로마 빼고 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페우스와 유리디케 이야기입니다. 올페우스 유리디케 이야기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그 맥락과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면 올페우스와 유리디케와 관련된 스토리가 담겨있는 현대적인 감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왔는지, 그 상징성이 무엇인지.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뭡니까? 만일 나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살래? 라고 그러구나. 그냥 내 친구들하고만 재밌게 살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난 내 책은 유럽에서도 좀 팔렸으면 좋겠어. 김혜순 시인처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혜순 시인을 좋아하는데요. 김혜순 시인처럼 유럽에서 시가 읽혔으면 좋겠어.
전 세계에서 내 시를 읽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야기가 옆으로 막 새가지고 제가 문학 강의하러 온 게 아닌데 그냥 이제 문학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 사이에 칼이 있었네를 읽어보시면 아까 이제 어느 요괴의 서커스라는 말은 그 책 때문에 나왔던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 기회가 나면 제가 책 장사하러 온 것 같은 느낌도 갑자기 드네요. 네, 넘어가고 자, AI와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제가 AI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면 한 두세 시간 정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뒤풀이 자리가 있잖아요. 오늘은 오셔서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첫 번째로 이 사진 보니까 어떠세요? 실물이 낫지 않아요? 예? 예. 아, 그렇죠. 이 사회성이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AI 시대는 인간이 AI보다 훨씬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성이에요. 맥락에 맞는 거짓말 할 줄 아는 겁니다. 사실 제가 뭐랄까 강의를 많이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거짓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하루에 참말은 한두 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거짓말 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면 야 너는 어떻게 머리도 안 감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쁘냐? 그게 사실입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저는 아들을 만날 때도 언제나 칭찬부터 합니다. 야 너는 살이 살짝 쪘는데도 어쩜 그렇게 멋있냐? 무슨 뜻이겠어요? 살 좀 빼라지만 살 빼라는 말 안 합니다. 그냥 살이 살짝 쪘네. 근데 정말 멋있다. 그러면 지가 더 멋있고 싶으시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 빼면 더 멋있겠구나. 그건 지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하는 거죠. 근데 거짓말을 통해서 이렇게 참말 진실 방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AI는 못합니다. AI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나노 바나나라는 제미나이 그러니까 구글에서 만든 최신 버전의 나노 바나나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 준 겁니다. 제가 지금 그 포스트에 있는 저 사진 있잖아요. 저 사진은 실물 진짜 사진입니다. 2017년 사진이라는 게 그냥 차이가 있을 따름이죠. 저 사진을 주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앵글을 어떻게 고치고 빛을 어떻게 조절하고 그 핵심이 뭡니까? 주면서 고쳐라 입니까? 이미지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지를 AI를 통해서 잘 다루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해달라 그러면 잘해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를 들어서 최고의 장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최고의 장인을 만나러 가가지고 하나 만들어줘. 그럼 잘 만들어줍니까? 그럼 그분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뭘 원하는지를 말을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추상적으로 말을 하면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AI에게 이미지를 잘 만들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밑에 이게 이제 명령어들이었던 겁니다. 사이즈를 어떻게 하고, 앵글을 어떻게 잡고, 빛을 어떻게 잡고, 얼굴의 앞에서 보았을 때 4분의 3 장면을 잡고, 반 어쩌고 저쩌고,
미술에서 공부해야 할까? 좋은 이미지는 어떤 것이다라는 걸 공부를 해서 아는 적이 있으면 거기서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럼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AI를 잘 사용하려면 일 시키는 사람이 더 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AI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람도 사람이 알아서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 뭘 원하는지 아니까 적당하게 해주는 건데, 그래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짜증날 때 많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거 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많지 않아요? 그거 평생 해도 결국 저것이 나를 조금 더 모르는 것 같아. 그렇게 가지 않아요? 결국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 AI가 약간 렉이 걸린 것 같아요. 약간 중간 멈춤 상태에 와 있어요. 기술 발전과 관련했어요. 이거는 몇 가지 이유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자면 또 굉장히 길어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전력 문제입니다. 전력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렉이 걸려 있는데, 전력 문제는 빠르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매그니피센트 그 AI 기업들, 기술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 방식을 만들어내려면 현재의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전력보다 약 5배, 4.7배 정도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서 그걸 가져오나요? 못 가져옵니다. 10년 안에 못 가져옵니다. 기술 발달 5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내 바로 옆에까지 금방 올 것인가? 저는 못 올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올 수 있을 만큼 다른 자잘한 요소들이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소랑 마찬가지예요. 수소 전지가 안 나오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잘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제 책에 자세히 기술적인 이야기가 잠깐 있으니까 보시도록 하고요. 그냥 거칠게 오늘 그 이야기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거칠게 말하면 이 자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이거는 금방 해결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기술 발달을 가지고 지금 계속 떠들어대는 거는 뭐냐면, 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술이 뭘 빨리 발달을 못해요? 생각하고 테스트하고 계속하면 되죠. 다만 생각하고 테스트하고 훈련하는 그 과정을 일부 지역에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는 것과 누구에게나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거기에 렉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력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전력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이상한 사람이 그 시비를 걸어서 참 내가 말하기는 싫은데, 그 젠슨하고 와가지고 GPU 27만 장인가요? 정말 그 지금 업계에서 걱정하는 거는 뭘까요? 그걸 돌릴 수 있을까입니다. 무엇 때문에 걱정할까요? 전력 문제입니다. 그럼 혹시 이제 주식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실 텐데, 메타 아시죠? 다들 아시죠? 네, 하여튼 모르시는 분은 그냥 메타 있습니다. 인스턴 안 하세요? 인스턴 안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 빨리 안 죽을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올해 67인 것 같아요. 맨날 66이라고 우기고 다녔는데, 생각해보니까 61인 것 같아요. 정말 언제 죽을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 주변에 다가온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몰라 하고 살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알든 모르든 내 속으로, 내 삶 속으로 깊이 파고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 빨리 파고들 거예요.
어쨌든 뭐 그 변화를 느끼시지 못하셔서 그게 언젠가 한 대 맞으면 하시겠지 뭐 세상이 때릴 테니까 세상이 때릴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 메타가 그 회사입니다. 인스타와 페이스북 그 회사인데요. 거기가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900, 지금 760인가 뭐.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엄청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간단해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페이크 광고가 지나쳤어요. 페이크 광고를 뭘로 만들었습니까? 전부 AI로 만든 겁니다. 페이크 광고가 20%를 차지하는데 그 20%가 전 세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수익 구조의 10조, 20조입니다. 그거 이번에 밝혀져가지고 욕먹기 시작을.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메타나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정말 이제는 AI를 사용을 해서 진짜처럼 보여줍니다. 혹해요. 저도 조금 당한 게 뭐냐면 NMN이라는 게 있습니다. NMN이라는 그 텔레미어 NMN은 아직은 완벽하게 보정된 건 아니지만 젊음을 되살린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는 학계에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조금 보장이 아니고 조금. 근데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치 먹기만 하면은 내일 당장 그냥 난리가 나는 것처럼 광고를 쫙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임상 증거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저는 이제 생물학 공부를 따로 하기 때문에 그거 괜찮았겠다 싶어서 좀 먹었는데 별로 잘 모르겠다 싶어서 안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하도 그걸 먹으라 하길래 전 사기꾼들 하면서도 그래 한번 먹어보지 뭐. 그래 이번에 이제 먹다가 이번 떨어지면 이제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이번에 페이크 사기 광고라는 것을 규정을 받았어요. 아니 그냥 그 규정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그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버렸거든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전력 양이 얼마냐면 핵 발전소 7개인가 발전한 용량을 다 써야 되는 정도의 크기로 만들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그 오픈 AI도 하다가 이번에 샘 알트만이 나와서 돈 좀 주세요 해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죠. 얘들 돈 못 버는구나 라는 걸 다 알려지는 바람에 다음 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난 한 2주 동안에는 미국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AI 버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AI와 관련해가지고 기술 발전은 엄청날 겁니다. 빠르게 갈 겁니다. 느낄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대화형 AI를 쓰고 계시다면 그건 저는 쓰기를 권합니다.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제 연결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홍보를 보니까 문학적 언어와 AI의 언어에 대한 그 관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싶다는 그 목록이 있으시길래 그 이야기는 원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야기 보고 넘어갈까요? AI는 쉽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마르크스하고 사진 한 장 찍어줘. 그러면 그냥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냥. 전혀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신기해 그러는데 전혀 신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포토샵, 꼬샵질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옛날부터? 포토샵 잘 사용하는 사람은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이런 거 만드는 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AI는 금방 한다는 뜻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은 것을 기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하다가 명령을 하면 되거든요. AI는 그걸 하는 겁니다.
뭘 많이 써서 하는 건가요? 어마어마한 전력을 쓰는 겁니다. 야, 언제 제가 오늘은 좀 매울지도 몰라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세상에 한두 분밖에 안 계시다니 세상에 아무튼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안사람하고 사별한 지가 한 8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아시는 분 아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누구 좀 안고 찍은 사진 좀 만들어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옛날부터 기술적으로 그냥 말하자면 기술적으로 익숙한 사람은 만들기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쉬운 것들은 AI는 다 잘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재미있는 건데요. 이게 되나? 안 되겠구나.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강의할 때 미술사 강의를 하는데 제가 쓴 미술사 책도 곧 나올 겁니다. 근데 하도 이제 두꺼운 책이 돼서 빨리 안 나오는데 이건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 미켈란젤로 피에타를 보고 매우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가 언어에 대한 감각하고도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왜곡된 이미지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낄까? 사실은 다들 그 글을 쓰시는 분들이란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글은 어떤 의미에서는 과장된 거지. 그렇죠? 매우 과장된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게 왜 과장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언급하는 것만 보더라도 과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4시간 동안 뭐 했어? 물어보는데 24시간을 다 공평하게 대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24시간 있었던 일을 다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한두 개만 이야기를 해요. 왜 걔들만 이야기해? 그게 과장인 겁니다. 네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그런데 제 삶을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그럼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것만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나 성격이 쾌활하고요. 맑고 밝아요. 언제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교적? 평균적으로?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그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느 부분이 과장하는 겁니다. 사실 그 자체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매우 아름다운 조각상이 인체의 비례를 따지면 얼마나 괴물 같은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한강 작품을 읽고는 보셨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한강 소설을 읽으면서 그 기괴한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찬사를 보내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작품도요, 굉장히 기괴한 겁니다, 사실은. 옛날에는요, 그 당시에 있었던 피에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 마리아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릎에 앉히고 슬퍼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분석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괴한 모습입니다. 어깨를 보세요. 어깨가 여자 어깨입니까, 저게? 마리아의 그 다리, 예수가 33살 때 죽잖아요. 33살 때 죽었고, 그러면 그 33살의 어른을 무릎에 앉혔는데, 무릎에 다 안 껴요. 여러분, 혹시 한 40살쯤 된 아들이 계신 분, 30살쯤 된 아들이 계신 분, 한번 안아보시면서 사진 한번 찍어보라고 내가 권합니다. 비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러면 이 성모 마리아의 키는 도대체 얼마쯤 되고, 이 예수의 키는 얼마쯤 될까? 그걸 이제 제가 AI에 시켜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시켜가지고, 분리시켜서 사이즈 재가지고 계산을 해서 실제로 둘이 함께 서면 키와 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줘봐. 이걸 이제 한 번 한다고 얘는 말을 잘 듣지 않아. 야, 이번엔 또 엉뚱한 짓을 했잖아. 뭐 이거 또 자신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되풀이해서 만든 게 최선이 이제 이런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도 좀 과해요. 과하기는. 예수께서 175 정도거든요. 이 조각을 기준으로 할 때 그렇습니다. 조각을 기준으로 할 때 175 정도고 성모 마리아는 195거나 205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좀 비례로 보면은 조금 성모 마리아를 좀 과하게 한 거죠. 그런데 좀 과하다 치더라도 저게 비례가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례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조각상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만 단서를 불러요. 아름다움에 대한 그 밑바탕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미지를 공부를 할 때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상태의 비례와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의 과장과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과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 과장이 아니라 감정으로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그걸 이제 가르쳐 주려고 이런 걸 하는데 AI가 나오기 전에는 요거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말로만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해서 AI하고 한참 지각대각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얘기 핵심은 뭡니까? 사용자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질문 자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그 AI하고 이걸 가지고 이야기 한참 토론을 했거든요. 아까 제가 오르페우스와 그 유리디케 이야기 같은 경우도 제가 AI랑 한참 토론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상징성과 비유와 그게 왜 그 문자성과 그 구술성이 갈등하던 시기냐면 그래서 신화에서 정말 알아야 되는 전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게 가부장제가 강화되던 시절에 기록으로 잡히기 시작한 게 그리스 신화입니다. 근데 굉장히 웃기는 거는요. 그걸 그리스 신화를 잘 읽어보면은 여자는 사람도 아닙니다. 잘 읽어보면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헤라나 이제 몇몇 강한 여자들이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요. 제가 고대 그리스 비극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고대 그리스 비극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던 그 시절이 기원전 5세기거든요. 거기에는 지독한 여자들이 주인공으로 잔뜩 등장을 합니다. 남편이 원수 같은 놈이라고 여자가 도끼로 찍어 죽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화에서는 여자를 완전히 빼기 시작했는데 비극에서는 그걸 다 빼지를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그 맥락을 이해를 사실은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죠. 아무튼 자, 빠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 잠깐 하죠. 기본적으로 AI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AI는 그러니까 AI가 생각하는 방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AI는 절대로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쟤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AI는 인과관계로 세상을 해석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바라봅니다. 상관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사람은 거의 본능적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집착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뭔가 쳐다보면 저건 왜 그렇지? 저건 이래서 그럴 거야? 저건 저래서 그럴 거야? 여러분 친구들끼리 수다를 떨어도 나중에 집에 가서 곰곰이 가슴에 끼인 생각들이 떠오르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것은 분명히 저것이 그날 저것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이유로 그 말을 했을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옳습니까?
옳고 그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유를 찾는 동물인 겁니다. 인공관계를 찾아가는, 거기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기계한테 계산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인공관계는 계산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하나를 놓고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써보세요 하면 다 다르게 쓸 겁니다. 다 조금씩 달라요. 다 조금씩이든 많이든 다를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라고 그럴 겁니까? 매길 수가 없어요. 근데 상관관계는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인간도 상당 부분은 상관관계 기준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잘 모를 때 처음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 뭐 합니까? 호적부터 파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몇 살쯤 되었고 뭘 하다 왔고 뭘 할 것 같고 이런저런 것을 조합을 해보면 잘은 몰라도잖아요. 잘은 몰라도 상관관계상 이렇게 될 것 같네는 쉽게 답이 나오잖아요. 누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만나면 호구조사 하잖아요. 뭐 했냐, 몇 살이냐, 뭐냐, 뭐 이력서를 왜 보자고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필요한 일에 얼마나 연결이 될지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상관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점점 더 이력서 안 보기 시작을 한 그 사회 분위기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상관관계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일이 중심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관관계를 안 보겠다고 합니다. 뭐 그냥 좀 지나가는 걸 하자면요. 세계적으로 최고의 그 팔란티어라는 거대 기업에서 제가 이거 교육 때문에 한마디만 꼭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올해 뭘 시작을 했느냐면 대학교 간 적이 없는 사람만 500명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교육시켜서 우리가 일시킬 거야. 6개월 동안 670만 원인가 월급을 주고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들만 우리 팔란티어 회사 직원으로 쓸 거야. 이거 시작했어요. 왜 그랬어요? 인터뷰해 보니까 대학 교육 더 이상 조금도 믿지 못하게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일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뭐 이야기하자면 길어지니까 넘어가고요. 자, 어쨌든 AI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과관계로는 계산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계산이 가능한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나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가중치를 매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값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위치가 좋아야 된다. 이런 건 다 아는 거잖아요.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수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상관관계입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되느냐면 그것대로 됩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하는 것도요. 연구하고 분석하는 건 전부 상관관계 분석입니다. 인과관계 분석으로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변수가 뭐 하나 두 개부터 어떻게 해보겠는데 너무 많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상관관계를 그 가중치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건 계산할 수 있어요. AI는 그것밖에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상관관계라는 것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 수 있느냐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이겁니다. 발이 크면 독해 능력도 뛰어나. 틀린 말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유치원 애들 발 크기 재고, 중학교 애들 발 크기 재고, 대학교 애들 발 크기 재가지고, 그 다음에 독해 능력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런데 AI는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이렇게 해야 계산이 되거든요.
AI는 계산기계라는 겁니다. 계산기계예요. 계산 가능한 것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많은 분들이 ARS가 이제 완전히 AI로 대체됐다는 것 때문에 묻는 말이 다 너무너무 잘 대답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데이터의 힘에 대해서 조금 너무 무시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ARS에 들어가면은 질문의 가능성을, 질문의 뭐랄까, 가능한 질문을 다 뽑는다 해도 그게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요즘 그 AI 프로그램, 대화형 프로그램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서 좋다, 이런 분들도,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이 양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혹시 여기 이제 그런 그 관련된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만은, 점을 친다고 할 때, 점을 칠 때도 저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수한 변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목록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록화할 수 있는 걸 다 그냥 때려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연결 고리를 어떻게 찾는지만 알고리즘을 통해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이야기 굉장히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하면 AI가 어쩌고저쩌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매우 마음에 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이 뭐라고 하시든 행복하게 해드린 대답만 할 수 있습니다. 못하세요? 다들 좀 해보시지. 재밌는데 AI가 왜 못하겠어요?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형태든지 계산 가능한 방식의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건 전부 AI로 대체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을 기준으로만 자꾸 AI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요, AI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학 작품을 단편 정도의 길이를 한꺼번에 때려 넣어주면서 분석을 시키면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상징성을 상관관계 기준으로는 찾아냅니다. 내가 놓쳤던 것도 찾아냅니다. 그런데 연결 고리들은 전혀 못 찾아냅니다. 스토리 연결 고리들은 못 찾아냅니다. 왜 스토리 연결 고리를 못 찾아내느냐면 걔들은 가지고 있는 게 언어와 관련해 가지고 토큰체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언어는 언제 어떻게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 것이다라고 걔들은 입력이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사람이 언어를 그렇게 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아마 AI가 제일 헷갈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괜찮다는 뜻입니까? 괜찮아라는 말만큼 또 우리는 그 시기에도 알아듣잖아요. AI는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괜찮아라는 말만 하더라도 처음에 괜찮아 혹은 뭐 괜찮이라는 낱말이 나오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괜찮지 않은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괜찮아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괜찮아가 정말 괜찮은 건지 더 이상 듣기 싫다는 소리인지 말 그만하라는 소리인지 다 뜻이 들어있잖아요. AI는 그거 독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화체를 굉장히 미묘한 대화를 흘려놓고 그게 상징과 감성, 인간적인 감정을 아주 다양하게 뒤섞어 놓은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하면 전혀 눈치 못 챕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아주 그 복잡한 그 알레고리와 상징성을 가진 단편을 이제 분석시켜 놓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나도 놓쳤던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네까지는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걔는 눈에 그냥 띄는 게 그게 다거든요. 상관관계 되는 걸 다 찾아냅니다. 그런데 인과관계를 못 찾아내요. 그래서 이거는 앞부분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그 말의 이면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이야기가 뒤에서 이런 식으로 살짝 드러났다가 나중에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거야. 설명을 그렇게 해주면 끝에서 네 설명 들으니까 그런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성과 알레고리가 복잡하고 인간적인 감각적인 언어는 AI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더 발달하더라도 해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입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라고 입력시켜 놓을 겁니까? 너는 앞으로 괜찮아? 라는 말을 볼 때마다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 괜찮고 안 괜찮고도 아니고 아주 다른 뜻으로도 쓰이잖아요. 시끄럽다는 뜻으로도 쓰면 괜찮다니까! 그 무슨 소리입니까? 시끄러우잖아요. 입 닥치잖아요. 그럼 그런 걸 거기다가 다 입력시켜주면 우리는 지금 목소리 들어도 알겠어. 근데 걔는 AI는 100% 텍스트만으로 훈련된 애입니다. 우리 언어의 톤으로 훈련된 게 아니에요. 톤으로 훈련된다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경상도 사람 말투는 다르고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저는 충청도 분들이 제일 재밌던데 도대체 어떤 초보자분이 사거리에서 앞으로 못 나가고 있으니까 신호 한 2번 바뀌고 나서도 와가지고 그 교통성경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왜요? 마음에 드는 색깔 없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 AI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물어봤는데.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알아요.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다 압니다. 근데 이 그냥 다 아는 인간의 언어를 걔는 거기는 입력해야 하는 그 변수가 그냥 무한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까지 따라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하도 AI가 글 잘 쓴다 저거 나오게 제가 몇 가지 시켜봅니다. AI의 글은 AI 글다워요. 저는 저보고 저는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지만 저는 구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원고 적어도 문장을 보면 이건 AI 글이구나 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걔는 그 이상 못 나갑니다. 앞으로도 저는 못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AI들이 세계 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토론을 해보면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어떤 작품에 대해서 잘할까요? 유명한 작품들이요. 연구가 아주 많이 되어 있는 작품들이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거나 텍스트가 별로 그렇지 않거나 그러면 황당한 대답이 나옵니다. 얘들은 그 텍스트 자체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문학, 특히나 어려운 문장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못 읽어냅니다. 한편으로 보면 쉬운 것들을 읽어낸다는 뜻인 거죠. 그 말은. 그래서 결국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